애플, 아마존, 알파벳, 메타,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빅테크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꼭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빅테크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봐야 된다. 네. 사실 이 기업들은 너무 잘 나가고 있거든요. 예. 돈도 잘 벌고 AI도 잘하고 하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가장 큰 리스크가 여전히 독점 문제인데 반독점이라는 건 경제 문제를 떠나서 정치의 문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큰 존재라는 건 기본적으로 규제받아야 되고 효용성도 좋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은 원래 이런 관점으로 항상 대기업들을 규제해오고 쪼개는 걸 해왔는데 그랬죠. 그게 지금 전통이 끊어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그렇게 해왔는데 잠깐 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오늘도 북 언더스탠딩의 주인장. 네. 우리는 게스트. 우리는 게스트. 주인장. 그렇죠. 자, 주인장. 남국민 보컬럼니스트 모셔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많이 받지 않으십니까? 아니 뭐 그런 건 없는데. 남국 국민사위. 책도 많이 파셨다고. 자기 책도 네, 오독의 그렇습니다. 즐거움. 네. 몇 시에 지금 찍었다 그랬죠? 지금 뭐 3세? 3세인가? 네, 4세, 그렇습니다. 3세. 와. 네. 나온 지 얼마나 됐죠? 두 달? 한 석 달? 석 달 달? 정도 됐어요. 베스트셀러 작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더 힘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 부족하답니다. 딴 거 사지 마시고 저건 좀 사주셔야 됩니다. 네, 오독의 즐거움.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재밌는 책을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늘 가져온 책은요. 빅니스라는 책입니다. 빅니스. 네, 제목이 빅니스고요. 큼. 네, 크다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이죠. 크다. 네. 큼. 그렇죠. 큼. 큰 크다의 뭐, 명사형이네. 그렇습니다. 빅에다가 니스를 붙인 거죠. 음. 그 책인데 일단 이 책을 고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가장 얇습니다. 지금까지 소개드렸던 책 중에 불과 220페이지밖에 안 되는 가장 얇은 책이고 책도 작아요. 이제 좀 힘드시구나 요즘.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아, 2주에 한 번씩 하기 너무 힘들다. 예, 이거는 제가 뭐 감명 깊게 읽기도 했고 예. 근데 아마 읽으시기에도 좋은 책인데 굉장히 정보가 좀 집약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교양으로 알면 좋을 것 같은 책이어가지고 아니 남국민 요즘 남국민 보컬럼니스트가 네. 방 하나를 우리 이 북 언더스탠딩 용으로 만들었대. 서재로. 서재로? 중고 서적만 쫙. 아 그래요? 헌책들만 모아놓은 서재가 있다는 거 여기서 집에. 하나씩 빼서. 그래서 오늘은 요거 해볼까 이번에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해서 그게 맞죠? 좀 쌓여 있어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 일단 후보군이 빵빵해야 좀 그 중에 골라서 올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쟁여놓고 있습니다. 요 이제 조금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조금 얇은 책으로. 알겠습니다. 빅니스 뭐에 대한 책입니까? 크다가 뭐예요? 네, 이게 제목으로만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크다에 대한 건데 영어 원제가 있는데요. 영어는 The Curse of Bigness예요. curse가 이제 저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큰 것의 저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다는 얘기인 거겠죠. 큰 건 안 좋다는 얘기가. 네, 큰 게 뭔가 안 좋다는 건데 아하. 여기서 말하는 큰 거라는 게 거대 기업을 말합니다. 대기업. 대기업.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기업이라기보다는 독점 기업에 가까운 굉장히 큰 회사들을 말하겠죠. 예. 삼성, 뭐 지금으로 치면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빅테크 특히 빅테크. 사실 구글. 요즘에 미국 기업들 규모에 비하면 우리나라 뭐 300조짜리 기업 이런 거는 정말 미국에서는 그렇죠. 순위도 안 들잖아요 요즘은. 그런데 이제 미국은 정말 1000조 넘는 기업이 이제는 뭐 수두룩할 정도니까 그런 회사들을 이제 겨냥해서 말한 책인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또 주식시장을 달구고 있는 주제가 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게 또 유행이더라고요. 뭡니까? 애플 뭐 어쩌고 뭐 이런 회사들이죠. 이게 요즘에 그러니까 한동안 이제 코로나 때 주식 때 한창 다들 하시다가 네. 작년에 많이 빠지면서 많이들 떠나셨고 네. 주식시장 관심이 요즘 많이 좀 줄었는데도 사실 요즘 유행어가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인데 이게 사실 뭐냐면은 황야의 7인이라는 옛날 그 영화 있었어요. 맞아요. 그거를 리메이크한 영화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입니다. 그렇죠. 아. 근데 그거를 이제 월가에서 항상 월가는 상품을 만들잖아요. 자기들 물건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요번에 만든 유행어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인데 그게 누구냐 하면 애플, 아마존, 알파벳, 메타,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그러니까 사실 그냥 빅테크 기업들 이렇게 그렇네요. 저렇게 먹고 그러네. 빵에다가 뭐 엔비디아 넣고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만 사실. 살짝 바꿨네. 그렇죠. 유행어를 만든 건데 사실 이 기업들이 지금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주식들 이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외신에서 기사도 나오더라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상장돼 있는 그 레버리지 ETF를 뭐 중에 몇십 프로 한국인들이 갖고 있다. 네. 이런 기사가 막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 주식하던 서학개미들은 가장 사랑하는 주식들 얘기인데 이 책은
그 사랑하는 주식들이 저격하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니까 그렇습니다. 큰 애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죠. 지금 이제 빅테크의 인기가 사그라들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지금 미국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도하고 있는 게 그 빅테크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빅테크에 대한 견제는 미국에서 한물 간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라면 아직도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변수가 사실 이 기업들은 너무 잘 나가고 있거든요. 예. 돈도 잘 벌고 AI도 잘하고 하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가장 큰 리스크가 여전히 독점 문제인데 사실은 독점을 저격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나쁘다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왜 골랐냐면 얇아서라기보다는 가장 큰 이슈인데 그거에 대한 뭔가 독점을 규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정수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떤 빅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꼭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빅테크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봐야 된다. 네, 가장 큰 리스크다. 오. 그리고 이 책을 제가 더 지금 이 순간에 골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생각하냐면은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트럼프가 대통령 다시 될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런 이런 얘기 많이 요즘 많이 하잖아요. 지지율이 높으니까.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높고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 있는 이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바이든 대통령이니까 형편없다. 그러니까 체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높게 지금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트럼프 대통령론을 얘기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IRA법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미중 무역 관세 같은 거 우리한테는 관세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예.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게 빅테크인데 그럼 트럼프가 빅테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이 잊고 있지만 트럼프는 빅테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 강합니다. 부정적인 입장이 강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별로 그 집권 기간 동안 별로 한 건 별로 없는데 예. 사실은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집권을 하면서 빅테크 규제라는 얘기가 막 올라왔어요. 그랬죠. 근데 사실 바이든을 지난 1기 바이든을 돌이켜 봤을 땐 딱히 한 게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트럼프는 좀 개인적인 감정이 빅테크랑 굉장히 많이 상해 있어요. 감정이 안 좋다. 왜냐면 트럼프가 마지막에 물러날 때 굉장히 안 좋게 물러났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트위터에서 트럼프 계정 없애버리고 페이스북에서도 계정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그때 나왔던 말이 낙선했으니까 했겠지. 현직 미국 대통령이 했으면 이랬겠냐 하는데 그 당시 그거 가지고 굉장히 트러블이 많았고 트럼프가 자기가 빅테크들의 그 횡포에 당했다면서 자기가 SNS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꾸준히 공화당 그 노동자들 지지하는 그 표를 얻으려고 하면서 저 캘리포니아에 있는 저 IT 기업들이 우리 일자리 파괴한다.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돌아오면 공화당에서 더 빅테크를 규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그냥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빅테크들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랑은 그렇죠. 우호적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빅테크들이 좀 민주당 친화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변수를 생각할 때도 이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독점이 이루어질 거냐 했을 땐 이 책이 불과 220페이지짜리지만 이 안에 그 논리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씩 보죠.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저자가 누구예요? 조금. 네, 저자가 누구냐면요. 이제 네. 팀 우라는 학자인데요. 티무. 네, 팀 우인데 이 사람이 바이든이 집권을 하자마자 이제 국가경제위원회라는 곳에 이제 위원으로 들어갔어요. 네. 스타트만 들어간다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 자문보좌관으로 들어갔는데 네. 이게 우리로 치면 뭐 그냥 뭐 대통령실에 참모 한 명이 들어간 거다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미국은 위원회의 파워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이 위원회가 강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학자인데 그만큼 이제 바이든 정권의 힘이 강한 예. 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때 취임하는 브리핑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빅테크 기업과 경영진들의 권력 남용을 손보겠다. 취임을 하면서 빅테크 손보겠다고 선언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그거 들어가기 전에 쓴 책인데 어떤 사람이냐 법학자예요. 법학자.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독점법 같은 걸 전공하신 분이요. 그렇습니다. 법학을 했는데 주로 독점 문제를 다룬 사람이고 예. 그러니까 어쩌면 이 독점 문제 해결하는 브레인이자 논리를 만든 사람이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기용이 됐고 앞으로 공화당이 가져온 논리도 이 사람이 만든 거에서 많이 가져왔다. 리나칸도 있잖아요. 리나칸. 그쵸. 우리로 치면 공정위원장. 국내에서는 리나칸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 예. 젊은 여성이 FTC 위원장이 됐다고 해서 유명해졌고 최근에도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게
그 FTC에서 아마존 쪼개달라고 법원에 소송 제기했거든요. 아마존 그렇죠. 저승사자. 그쵸. 예. 그 사람이 이제 박사 논문이 바로 아마존 독과점 문제로 스타가 됐는데 그 사람을 공정위원장에 앉혀놨고 실제로 이번에 법원에다가 아마존을 쪼개달라 문제를 예. 제기한 사람인데 예. 이 사람도 법학자잖아요. 근데 사실은 물론 거기서 한국처럼 이런 뭐 위아래 문화 따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티무가 이 리나칸보다 이쪽 규제하는 쪽에서는 어쩌 선배이자 예. 원조 같은 사람인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이 더 핵심 브레인이다. 고 할 수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고 하면은 예. 아마 IT에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것 중에 망중립성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있죠. 네. 독립성. 망중립성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통신망을 운영을 할 때 인터넷. 그쵸. 거기다가 기업들이 어떤 속도의 차별이나 돈을 더 냈다고 뭐 빨리 해주는 거 없이 무조건 모든 기업들 똑같이 대해줘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개념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인터넷은 고속도로니까 누구나 평등하게 쓸 수 있어야지. 그렇죠. 누구나 뭐 누구 차별하지 말아 달라. 그게 만약- 망중립성이죠. 그걸 안 하면 통신사들이 그냥 다 쥐락펴락할 수 있는데 그 개념을 확립시킴으로써 모든 IT 기업들이 이제 자유롭게 사업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근데 이 개념을 만든 게 티모예요. 그러니까 음. 사실상 지금의 IT 규제라는 판도를 만든 사람인데, 아 그래요. 네. 그런 그러니-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만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IT 기업을 시작하는 사업가들 입장에선 통신사들이 공룡인 거예요. 통신사들이 그냥 자기들의 목숨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통신사 입장에선 카카오톡이 내 문자 사업을 갉아먹어. 그럼 카카오톡 속도를 떨어뜨려야 되겠다. 하면은 그렇죠. 카카오톡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 이것도 한국에서도 똑같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네, 넷플릭스도 똑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SKT나 KT 입장에서는 우리가 망 깔아놨는데 카톡이 그냥 다 써버리면. 다 써버리면 우리 사업을 깎아먹으니까 우리 사업을 방어하기 위해 난 너네 속도를 낮출 거야. 할 수 있겠죠. 너네 그렇죠. 맨날 여기다가 사진 보내고 동영상 보내고 해서 내가 망이 부담된다. 근데 그 이면에는 문자 사업이라는 서비스 비즈니스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 논쟁일 때 그래도 카카오톡 같은 이런 새로운 서비스 손을 들어주게 된 이유가 망중립성 때문인데 그 이론을 확립하고 주창한 사람이 바로 이 티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류로 들어가면 IT 기업들이 어찌 보면 간접적 아버지 같은 은인이네. 은인이죠, 은인. 근데 근데 그 은인이 10여 년 만에 그 IT 기업들을 때려 부수러 돌아왔다. 와. 내가 키운 자식은 내가 거두리라. 그쵸. 제대로 안 한 거죠. 살살 잘하고 오래 써야 되는데 서운하게 너무 컸다. 너무 컸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학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경제학은 이런 효용, 어떤 이제 뭐가 더 효율적이냐 이런 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면 법학자니까 어떤 논리가 있어요. 근데 이분의 논리는 굉장히 명징한 게 있습니다. 네. 매우 큰 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큰 존재라는 건 기본적으로 규제받아야 되고 효용성도 좋지 않다라는 걸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원칙이 똑같기 때문에 20년 전에는 통신사가 공룡이니까 통신사를 규제하자고 해서 그런 논리를 낸 거고 지금은 다르니까. 지금은 빅테크가 그 자리로 갔기 때문에 나는 또 그거를 규제하자고 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원칙이 있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가 좀 핵심적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자꾸 뉴스 볼 때 독과점 얘기 나오면 아유 또 시작이네가 아니라 이 논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꾸준히 봐야 된다. 근데 이 논리가 설득력을 얻으면 빅테크들의 판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마불사는 주로 들어봤지만 근데 금융회사는. 크면 왜 나쁩니까? 이 사람이 강조한 게 뭐냐면은 경제학자가 아니라 법학자라는 부분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1번 그러니까 뭐 여러 논거가 있는데 1번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이 책이 재밌는 게 뭐냐면 시작할 때 영국 왕실 그러니까 16세기 영국 왕실에서 스토리를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생각을 하는데 17세기에 이런 반독점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왔냐 자기가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면 1624년에 영국 의회에서 모든 독점은 원천적으로 무효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예. 그게 바로 오늘날 반독점법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에서 반독점이라는 게 그때 시작됐다고 하는데 1624년에 근데 그 연원이 영국 의회에서 의원들이 모든 독점은 무효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예. 그 선언을 왜 했냐면 당시에는 영국 왕이랑 의원들이랑 굉장히 싸움이 많았고 그렇죠. 지금처럼 이제 의회의 우위가 굳어지기가 전이잖아요. 근데 그때 왕이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냐면
나라의 독점 산업들 있잖아요. 그거를 왕의 측근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하. 뭐 소금 산업이든 뭐 철 산업이든 주는 거죠. 예. 특권을 줘서 나의 그 측근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서 왕권을 강화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의회에서 원천 무효를 선언하면서 왕권을 견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무가 봤을 때 반독점이라는 건 경제 문제를 떠나서 정치의 문제다. 그러니까 그런 왕 같은 전제 군주를 견제하기 위해 시작된 게 반독점법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점하는 기업들은 뭐 소비자를 뭐 힘들게 하고 그런 걸 떠나서 존재 자체가 정치 민주주의의 위협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역사를 쭉 가져오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면 나치나 소련 같은 데도 걔네 경제 구조 봤을 때 카르텔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다. 예. 그 나라들 보면은 근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자유로운 기업이었는데 그 나라들은 어떤 나라에서 조직을 해주고 그들끼리 카르텔을 만들어서 어떤 산업을 부흥하면 그걸 좋은 거라고 했는데 그게 다 독점이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람은 독점이라는 건 어떤 독재, 강압 정치 그거랑 똑같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을 갉아먹는 거긴 하죠. 독점 자체가. 그렇죠. 시장의 자유로운 기능을 갉아먹는 게 독점이니까 독점을 막는 게 오히려 자유시장 경제에 맞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게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장 이제 지금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빅테크 규제로는 핵심이 경제적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완전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거를 정치적 문제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강조한 게 뭐냐면 그럼 이게 그냥 너무 말씀하신 대로 극단적인 관점이 아니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역사가 이어져 와서 미국의 1890년대에 셔먼 독점, 반독점법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다 그 계보에서 온 거고 미국은 사실 그 전통을 계속 이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관점이 너무 극단적이다 싶었지만 오히려 이게 미국의 전통적인 관점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원래 이런 관점으로 항상 대기업들을 규제해오고 실제로 스탠다드 오일 같은 걸 쪼개는 걸 해왔는데 그랬죠. 그게 지금 전통이 끊어진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원래 그렇게 해왔는데 잠깐 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그냥 뭐 단순히 이게 독점은 시장에 나빠 이런 문제일 뿐 아니라 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문제다. 그렇죠. 독점은 마치 왕 같은 거야.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독점이라는 거는 일종의 말씀하신 대로 전제 정치나 비슷한 것이다. 그러니까 권력 독점이랑 그러니까 기업이 크다는 건 경제력을 독점하는 거고 그럼 반드시 그건 정치적인 그 과점 상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역사적으로 항상 독재, 소련이나 나치 같은 전제 정권을 이어졌다. 그리고 우리 미국은 항상 그거를 해체해 왔다. 근데 그게 우리가 수백 년간 해온 건데 이 사람이 강조한 게 그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 전통이었는데 이상하게 바뀌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지금 사람들이 극단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가 클래식한 거였는지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의 앞에 자유가 있지 않냐. 뭐 그런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어?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걸 읽다 보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반독점이라는 얘기를 하면 다 그 미국적이지 않지 않나. 그럼 미국은 원래 친기업적인 나라 아니야 하는데 여기서 계속 강조해요. 우리는 전통이 원래 그랬죠. 반독점이 강한 전통이 있다. 네. 근데 그게 우리 선조들이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정치로 받고 그게 맞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빅테크 규제 문제가 그냥 뭐 얼마 돈 내고 뭐 기여금 내고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적인 지위까지 올라간 기업이 나오면 그거는 이제부터는 정치적으로 규제해야지만 시장이 돌아간다고 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 FTC가 반독점법 소송된다 이런 거 이제 기사가 나오고 하면 사실 바이든 정부 안에서 그냥 그러니까 선방망이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뭐 실제로 빅테크가 쪼개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그렇죠.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힘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예 트렌드가 규제에 대한 관점 자체가 이걸로 이미 바뀌어 버리면 소송에서 지든 이기든 간에 앞으로 정부는 계속 이 관점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미국은 내내 독점에 대해서 규제가 강하다가 이 책에 따르면 70년대부터 몇십 년 동안 갑자기 물렁해졌다가 예. 물렁해졌다. 지금 같은 상황이 됐다. 그러면 지금이 변곡점이라면 앞으로 계속 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티모는 그 변곡점이 지금이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도 이런 사람들, 리나칸도 똑같은 의식을 공유하거든요. 리나칸도 계속 리나칸의 논문의 핵심은 뭐냐면 아마존 때문에 사람들이 물건을 싸게 사느냐 비싸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경쟁이라는 것 자체를 줄이면 무조건 나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싸냐 아니냐는 지금의 관점인데 사실은 경쟁이 맞냐 적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리나칸도 그 생각이고 티모도 그 생각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싸게만 사면 뭐 그쵸. 독점이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냐라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빅테크 문제 소송 몇 번에 그냥 패소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관점을 지금 바꾸고 있는 작업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루어지고 있다. 계속 소송은 계속 지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 뭐 이런 쪽에서 그쵸. 미국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속 태클을 거는데 네. 계속 지는 걸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가장 큰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블리자드 인수하는 거를 네. 졌죠. 졌죠. 예. 사실 그거에 대한 관심이 제일 컸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컸는데 사실은 그건 졌지만 요번에 아마존에 대한 반독점 소송은 요번에 제기했거든요. 한 석 달 전쯤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빵 중에 넷플릭스 빼고는 다 그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소송이 굴러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끝난 이슈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건 트렌드다. 쭉 가는 분위기다. 그렇죠. 꾸준히 가는 트렌드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정권 바뀌면 또 안 칼, 그런가요? 칼을 갈고 있다잖아요. 정권 근데 바꿔. 정권이 만약에 그러면 트럼프로 바뀌면 트럼프가 칼을 갈고 친기업이라서 어. 앞으로 안 그럴 것이냐 봐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트럼프를 얘기한 게 트럼프는 오히려 기분이 나빠. 더 기분도 나쁘고 기분이 나빠. 이미 기분이 상했어요. 기분 나쁘면 더 그냥 이미 기분이 무지막지하게 상했어. 하는 거지. 이미 기분이 나쁘면. 나빴어. 이미 기분도 나쁘고 기분 나쁘면 답이 없어. 기본적으로 빅테크의 포지션을 생각해 보면 예. 빅테크들을 생각하면 이제 이런 PC적인 거에 대한 지지도 그렇죠. 크고 기본적으로 지역적으로 캘리포니아나 이런 젊은 세대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트럼프의 지지 기반과 맞지도 않고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리고 특히 그런 블루 칼라 노동자에 대한 그 지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민주당보다 세게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미국의 앞으로 자꾸 독점 얘기가 나오면 예. 저런 논리겠구나. 저런 논리면 이게 끝나기 쉽지 않겠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근데 과거에 그렇게 미국이 많이 쪼갰나요? 그래서 사실 이게 너무 옛날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저도 스탠다드 오일 쪼갠 거 그거 하나 정도만 알고 그게 있어요. 1911년이거든요. 1911년이면 1차 세계대전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옛날 얘기, 100년도 넘게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업을 쪼개기 하겠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설명을 하는 게 뭐가 있냐면 1960년대에도 기업을 분할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때 뭐를 쪼갰냐면 알코아라는 기업을 쪼갰어요. 알코아. 뭐 하는 회사입니까? 알코아라는 알코아. 회사가 1945년에 이제 쪼개는 걸 시도했는데 알코아. 알코아가 뭐 하는 회사냐면 알루미늄 만드는 회사예요. 알루미늄. 네, 알루미늄 생산하는 회사인데 알루미늄이든 뭐 철이든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전략적으로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 물자 만드는 산업이잖아요. 근데 이 회사를 쪼개려고 한 게 언제냐면 1945년쯤이거든요. 전쟁 끝나고. 아닙니다. 전쟁 중에. 전쟁 중에. 전쟁 중인데 알코아가 지금은 알루미늄 회사지만 그때는 알루미늄뿐 아니라 뭐 제철, 재련 이런 군수 물자까지 다 만드는 군수 복합 기업. 포스코였네. 포스코. 그렇죠. 우리로 치면. 포스코에 뭐 현대로템 이런 것까지 붙어 있는 기업이었거든. 비행기 만들고. 예.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있으니까 비행기를 만들었겠죠. 근데 미국 정부에서 알코아 파워가 너무 세지니까 1945년 전쟁 중인데도 반독점 조사가 들어가서 거의 이제 분할 명령까지 간 예. 사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전쟁 중에 포스코를 해체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당시에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 미국적 전통과 맞지 않다 하고 정부가 그 당시에 민주당 정부였었는데도 들어가서 조사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1960년대에는 이제 어떤 의회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반독점 문제는 핵 문제에 비할 만큼 중요한 문제다라고 할 정도로 해서 계속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모두 다 증발돼 있는데 이 사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은 항상 이래왔다. 항상 이래왔다. 네. 1960년대는 이제 또 이제 반독점법을 계속 강화해서 1950년대, 60년대는 계속 강화가 돼가지고 IBM이라는 회사가 당시에는 지금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더 큰 회사였죠. 야 옛날 진짜 잘 나갔을 때 잘 IBM 나갔을 때. PC의 시대 때 IBM. 그쵸. IBM 진짜 잘 나갔었잖아요. 근데 IBM 같은 회사도 당시에 반독점 조사를 해가지고 쪼개야 된다는 조사를 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1960년대까지도 미국이 그랬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궁금한 건 미국의 전통이 그러니까 독점이 시장을 망치고 뭐 민주적이지 않다. 뭐 그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큰 회사가 하나가 있으니까 그래도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걔를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한 10개로 쪼갠다. 그러면 그게 지금의 아마존 같겠느냐. 그쵸. 사실 그게 이제 일단은 그래 뭐 정치적인 그런 고민이 남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얘기를 티모 얘기를 듣고 제가 일단 뭐 티모 그래 뭐 정치적으로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예. 하는데 가장 큰 반론이 이제 경제적인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은 내가 말하는 게 정치적인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반독점법을 적극적으로 해야 경제적으로도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게 방금 말한 IBM의 사례를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규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960년대 이제 미국 법무부에서 IBM 조사를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IBM이 지금으로 치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하나인 기업 이 정도가 되겠죠. 구글까지 하나인 기업이었는데 당시에는 IT 산업은 그냥 그 컴퓨터 그 하드웨어가 대부분 90%의 매출이 나왔거든요. 예. 소프트웨어라는 게 별로 가치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정부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IBM이 너네가 이제 하드웨어 만드는 거 알겠는데 왜 이런 소프트웨어까지 다 만드느냐 이거에 대해서 법무부가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레드라인을 그었다고 하는데 당신들 소프트웨어까지 하는 건 이거 독점이야. 너희들 계속 이러면 기업 쪼개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IBM이 딱 이제 선을 그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IBM이 이것까지 하면은 우리 회사한테 손해니까 이거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누가 탄생했느냐? 빌 게이츠가 여기에 뛰어든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빌 게이츠 전기를 읽으면서 생각했던 거예요. 빌 게이츠 하버드 다니면서 그 자기 기숙사에서 천공 카드 뚫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예. IBM 납품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어릴 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아니 IBM 같은 대기업이 왜 대학생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납품받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당시 IBM 입장에선 이것까지 우리가 독점이 되니까 그런 소프트웨어 얼마 되지도 않는 거는 그냥 외주죠. 돌렸다는 거예요. 그걸 냅뒀으면은 자기들이 그걸 다 했을 텐데 예. 그걸 외주를 준 덕에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됐을 뿐더러 소프트웨어 산업이 지금 2조 달러의 가치인데 그게 이 반독점법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1번으로 정치적인 얘기 쭉 하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잖아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그렇긴 한데 또 너무 사후적인 해석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치. 조금 사후적인 해석 같기도 하고. 뭐 IBM이 MS보다 더 잘 만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 지금 계속 IBM 있었으면 막 애플이 이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렇죠. 아이폰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IBM 컴퓨터가 더 잘 됐으면은 어렸을 때도 IBM 컴퓨터는 저희가 어렸을 때도 좀 비쌌던 컴퓨터인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는 그런 만약에 독점을 만약에 했다면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수많은 외부 납품 업체들이 생겼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쪼개니까 그 와중에 뭔가 새로운 게 생길 기회는 생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금 그 상태로 봤을 때는 최적으로 보이지만 그게 없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 많은 가능성을 봐야 된다. 그리고 항상 옛날에 스탠더드 오일도 쪼개놨더니 지금 더 석유 회사 많아져가지고 그렇죠. 더 파워 강해지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은 석유업계 그 7공주라고 불리는 회사들 중에 6개인가 5개가 네. 그 스탠더드 오일에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스탠더드 오일 하나를 쪼갰던 미국 회사가 5-6개가 지금 더 커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뭐 일리는 있네. 카카오도 좀 쪼갰어. 근기어 발언을. 주주들 깜짝 놀랄 말씀을.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근데 이거 외에도 그렇게 안 해서 그럼 실패한 사례가 있냐? 예. 그래서 실패한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죠? 그 발레는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재밌을 만한데 근데 뭐, 야 이게 전략인가 봐. 2부에서 제대로 들어야겠네. 그럼 이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미국의 그런 전통 반독점에 대한 강한 저항감. 그 미국이 좀 더 셉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이 그런 전통이 강한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안 강한 것 같지만 강하다가 맞다는 거예요. 그 저책에 따르면 이 사람이 그 처음에 영국부터 해서 소련, 일본, 독일 얘기를 해요. 예. 왜 얘기하냐면 사실 독일, 일본, 소련의 공통점이 뭐냐면 정부가 강한 그립을 쥐고 그렇죠. 대기업들한테, 그러니까 우리도 경험한 거예요. 뭐 임자가 제철은 임자가 해, 조선은 임자가 해.
근데 그게 대부분의 후발 산업국이 똑같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카르텔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카르텔이 안 좋은 용어지만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이제 나치든 소련이든에선 효율적이죠. 카르텔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자본가들끼리의 자원 낭비를 막는 효율적인 경제 체제라고 했다. 우리도 그래서 빅딜이라고 해서 그쵸. 묻혀가지고 자동차는 너만 하고, 그쵸. 뭐는 뭐 너만 하고, 뭐 그러니까 사실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독점이란 개념이 많이 희석이 된 건데 예. 티무가 말하는 건 진짜 독점이란 건 사실 정부에서 그렇게 찍어줘가지고 나눠 먹는 카르텔이 즉 독점이다. 근데 그렇게 독점을 한 세력들이 어디냐 보면은 소련이나 일본 제국이 일본 일제 시대의 일본이나 지금 현대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 독일 같은 곳들이었다. 근데 미국은 어땠냐? 그 완전 반대였다. 미국은 카르텔이 될 것 같으면 나라에서 쪼개고 될 것 같으면 쪼개서 수많은 이런 새롭게 뛰어드는 기업가들의 나라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미국이 왔다는 거예요. 이 책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하면 당연히 기업은 냅두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국은 오히려 자유의 나라여서 그 거인들을 항상 규제해온 역사였는데 지금 하는 꼴이 오히려 빅테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그 옛날에 그 전제 국가들이랑 닮아져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전통적 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급진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레트로한 거예요. 레디컬한 것 같지만 레트로한 거예요. 레트로한 것까지는 뭐 이해합니다. 근데 네. 그렇게 경쟁이 많으면 이렇게 시장은 활성화는 될 것 같은데 지구적인 차원에서 보면 자원의 낭비는 된다. 그쵸. 이제 그게 하나가 하면 좀 비효율적이어도 자원의 낭비가 될. 그 안에서 낭비가 이루어지나? 그래서 이게 그냥 어떤 기업을 규제하는 문제가 아니라 완전 철학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재밌는 게 그냥 뭐 너무 큰 거 아니야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 철학의 문제인 게 카르텔을 좋게 본 사람들이 지금 생각 이상하지만 그때 생각이 똑같거든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야지.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카르텔이 생긴다는 거고. 예. 티모는 그건 자유경제가 아니다. 진짜 자유경제는 경쟁 자체가 많아야 자유경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읽다 보면 이 책이 약간 책이라기보다는 분량이 작은 게 팜플렛에 가깝거든요. 어떤 정치적인 주장을 하고 예상 반박을 받으면 매우 강한 주장을 담은 그쵸. 책이군요. 내가 약간 출사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2018년에 출사표를 냈고 바이든 대통령 집권을 하니까 이제 입각을 한 거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2부에서는 그럼 먼저 무슨 내용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티무의 추락? 그렇게 이번엔 추락은 없고요. 추락이라니. 항상 추락 얘기를 해가지고 질문한테 갑자기 추락이라니까. 2부에서는 그러면은 반례로 그러면 독점을 해서 문제가 된 데가 있냐 뭐 그 얘기를 하고 그럼 우리나라도 이 문제 피해갈 수 없거든 사실. 좋네. 많이 있겠죠 독점에. 사실 이 얘기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진짜 재밌는 얘기는 2부에서 이어집니다.